눈발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지방의 기온은 3.7도, 습도는 50%입니다. 지금까지 이성민이었습니다. KBS 제일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각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12월 3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여러분, 이 할아버지 아시죠? 삼시세끼 경기도 안성시에 공장을 둔 어떤 라면 제조업체가 만든 특정 라면만 드신다는 할아버지 말입니다. 1972년 장협착증 질환을 앓게 됐고 그 이후 된장 맛으로 특화된 이 라면만 드신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어떻게 삼시세끼 라면만 먹고도 90살을 넘겼을까? 이 사안에 관심을 갖고 보도의 진위 여부를 파헤친 미디어오늘 정철훈 기자, 오늘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사는 경기도가 아니라 강원도지요. 강원도 화천 한 마을의 이장 말입니다. 안 그래요? 지금은 그 할아버지 체질도 바뀌시고 그래서 식사도 하시고 그러세요. 밥도 드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라면만 드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남들보다 특정 라면을 많이 소비할 뿐 평범한 삶을 사는 촐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사는 어떻게 나온 것일까? 그 라면을 만든 회사가 보도 자료에 조미료를 많이 친 겁니다. 과장을 많이 섞었다는 얘기죠. 언론이 이를 검증 없이 보도했던 것이고요. 그 라면 회사가 진리요 정의가 아닌 이상 그 보도 자료를 의심하고 검증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입니다. 이 라면 할아버지 사건에서 언론은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긴 검찰발 보도 중에 진짜 뉴스는 얼마나 있을까 의문을 갖는 국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된장맛 보도, 춘장맛 보도. 기자님들, 이제 진짜 기사 좀 써주세요.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 KBS 1라디오의 김용민입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겸손하냐면은 오프닝 멘트도 종종 틀리기도 하고 말이죠. 발음을 엉망으로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오늘 보여드리고 말았네요. 네. 자, 5시부터 7시까지는 용수처입니다. 용수처의 모습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오늘도 7시까지 열심히 달려볼까요?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그냥 똑같은 뉴스 브리핑이 아니다. 정치 뉴스 피로 해소에 딱 좋은 브리핑. 매일 5시 5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뉴스 505. 네, 뉴스 505와 함께할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28살인가요? 네. 어떤 특정 라면에 꽂혀가지고 한 달 동안 삼시세끼 그 라면만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이요? 네. 한 달은 좀 과장이고 한 25일 정도. 네네. 예. 주말은 쉬었네요. 네. 얼마나 열심히 그 라면만 먹었는지 나중엔 질리더라고요. 아무리 맛있는 라면이라도. 그렇죠. 뭐 아무리 맛있는 라면이라도 보통 사람 같으면 이틀이면 질릴 텐데 네. 25일이면 대단하긴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는 말 하면서 과거 제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네. 네. 라면은 그렇게 건강에 이롭진 않아요, 사실은. 종종 네, 드셔야지. 그렇죠. 뭐 날마다 드시는 거는 아무리 봐도 좀 무리인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첫 번째 뉴스 뭡니까?
네, 북한이 연말 시한을 강조하면서 미국을 제압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말을 이 미국과의 협상 기한으로 설정한 가운데 북한이 오늘 이 연말 시한을 강조하면서 이 미국을 압박을 했는데요. 이 북한 리태성, 이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 명의로 발표한 담화를 통해서 우리가 미국에 제시한 연말 시한부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라면서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며 이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례적인 표현인데 리태성 부상은 그러면서 우리의 선제적인 조치들에 화답하여 움직일 생각은 하지 않고 이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대화 타령을 늘어놓으면서 이 시간벌이에 매여 달리고 있다라면서 우리를 대화 탁자에 묶어놓고 국내 정치 정세와 선거에 유리하게 써먹기 위하여 고안해낸 어리석은 잔꾀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또한 우리는 지금까지 최대의 인내력을 발휘하여 우리가 선제적으로 취한 중대 조치들을 깨지 않기 위해 노력을 다하였다라고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유엔 제재 대상인 발사체 발사가 없었던 만큼 북한이 일부 노력한 면은 분명히 평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크리스마스 선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산타 복장을 하고 네. 평양으로 가면 어떨까요? 산타 복장을 하고. 예, 그래놓고 합의문을 갖고 가서 도장을 찍으면 정말 얼마나 보기도 좋고 네. 세계인이 아마 굉장히 주목할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루돌프 복장을 해야 하는 건가요? 네. 아니, 같이 산타 복장하면 그렇죠. 네. 수평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겠나 싶고. 아주 뭐 재밌고 좋은 장면이 되겠네요. 글쎄요. 그럼 얼마나 세계인이 또 그 장면 자체가 기분 좋은 장면인데 또 네네. 그런 또 두 지도자의 기질을 볼 수 있다면은 또 얼마나 또 즐거운 연말을 맞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가능성은 낮아 보이긴 합니다만. 저희 크리스마스 때 산타 복장으로 한번 방송해 봅시다. 저하고 정상근 기자가. 예. 그렇게 해야 됩니까? 네. 출연료 조금 더 드릴게. 네. 무조건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크리스마스 때 공개 방송합니까? 예. 우리 크리스마스 때 공개 방송하나요? 공개 방송 때 산타 복장 입으면 되겠네요. 네네. 공개 방송은 더. 출연료를. 네. 플러스 알파가 더. 네. 아주 이분이 새로 계약서를 뽑아옵니다. 그런 아주 치밀한 분이에요. 네. 정상근 기자. 예. 당일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백두산을 방문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두산을 찾은 사실이 오늘 아침 이 노동신문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대체로 김정은 위원장의 백두산 행위 이 중대 결단을 상징한다라는 점에서 주목이 되고 있는데 네네네. 오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삼지연군 읍지구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이 신문은 그 인민의 이상향으로 이 천지개벽된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되었다라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 테이프를 끊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네. 준공식에는 김정은 위원장뿐만 아니라 이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이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네. 김재룡 내각 총리, 이 박정천 인민군 총참모장, 육군 대장 등 북한의 고위 간부들이 총출동을 했습니다. 네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0월 16일에도 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등정을 하고요. 삼지연 일대를 찾기도 했고요. 그래요. 백마 타고 간 사진 봤는데 네. 합성이 아니었나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약간 그 21세기라는 현재 상황과 좀 묘하게 위화감이 드는 사진이기도 했는데 네네네. 그리고 2014년 12월 이 자신의 고모부인 장성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처형하기 직전 그리고 2015년 4월 이 현영찬 인민무력부장을 처형하기 직전에도 이 백두산을 찾은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또 5차 핵실험 이후에도 네네. 북미 대화를 시작하기 직전인 2017년 12월에도 백두산에 오른 바 있었던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네, 북한 내부에 어떤 메시지를 줄 때마다 이 백두산에 올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정치권 소식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당이 패스트 트랙 법안을 오는 9일에 일괄적으로 처리한다. 네. 이런 계획을 세워놓은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에게 오늘까지다라고 최후 통첩을 보냈는데요. 필리버스터 철회.
네, 이걸 맞습니다. 요구한 것이 네네. 그 기한이 오늘까지다. 네, 오늘 저녁까지 기다리겠다. 네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밝혔습니다. 네. 이인영 대표는 오늘자로 이 검찰개혁법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됨에 따라서 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모든 개혁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가 완료돼서 실행만 남았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이어서 민주당은 바른미래당의 제안대로 이 필리버스터 철회 이후 주요 민생 법안에 대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수용했다라면서 이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필리버스터를 옮겨진 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아울러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데이터 3법, 유치원 3법, 어린이 교통안전법에 자유한국당이 응하길 바란다라면서 이것이 우리가 한국당이 건네는 마지막 제안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한편 같은 시각 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의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의 그 의회 독재 상황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여당은 5대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발언을 보니까 200개 법안이 아니라 5개 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면은 하여간 대화의 여지를 둘 수 있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로 들립니다. 필리버스터는 신청을 하는 것이어서 네. 보장을 한다 안 한다 얘기는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근데 이게 5개 법안이 중요하다면 그 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걸면 되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199개의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걸고 이걸 좀 철회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어제 저희가 박시영 대표, 박원석 의장 나왔을 때 200개 법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 1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네. 4시간씩 필리버스터 하면은 이게 한 9년 걸린다고 합니다. 네. 20대 국회가 안 끝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9년 동안 필리버스터 할 수 있다고 그래서 현실 가능하지도 않고, 네. 국민들의 공분만 자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한국당으로서도 마냥 필리버스터 199개 법안 다 할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요. 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당직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네, 어제 8일간의 단식을 마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당무에 복귀를 했는데요. 복귀하면서 그 읍참마속이라는 사자성어를 쓴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 쇄신을 말하다가 나온 발언인데, 그리고 그 발언이 나온 지 5시간여 만에 이 사무총장 등 이 35명의 당직자들이 새로운 체제 구축에 협조하겠다라면서 일괄사표를 제출을 했습니다. 네네. 이 사의를 표한 당직자는 모두 황교안 대표가 임명한 인사들로 의원 24명, 원외 11명 등 총 35명이었는데요. 네. 이 중에는 황교안 대표 측근인 추경호 전략기획부총장, 원영섭 이 조직부총장, 이 김도읍 대표 비서실장 등도 포함이 됐고 또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했으나 당직 사퇴는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도 있었던 네. 이 김세현 여의도 연구원장도 응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 황교안 대표가 이 뜬금없이 당직 교체를 단행한 것은 이 당 내의 측근들만 쓴다라는 비판을 의식한 결과로 보이는데 이 사의를 표한 사무총장단은 이 총선 기획단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주변 인물들을 읍참마속을 하면서 이 현역 의원 50% 물갈이 등 이 쇄신안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의도다. 네, 언론은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 대표가 새로 인선한 당직을 보면은 그 발탁된 사람들 몇 면을 보면은 네. 황 대표 사람이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더군요. 그러니까 울며 마속을 참했는데 네. 이후로 마속을 다시 데려온 새로운 마속을 데려왔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 박완수 의원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을 했고요. 네네. 이 성동규 중앙대 교수를 여의도 연구원장, 전략기획부총장의 송원석 의원, 이 대표 비서실장의 김명현 수석 대변인, 이 신임 대변인의 MBC 기자 출신인 박용찬 당 영등포 당협위원장 등을 배치를 했습니다. 이분 저 자유한국당에 입당했군요. 네네.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도 다 이 황교안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가 되는 인사인데 이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 자유한국당의 어떤 중진 의원이 이럴 거면 왜 당직자들의 일과사퇴를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네. 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쇄신이 아니라 쇄학이다라면서 김세현 원장을 쳐내고 이 친박 친정 체제를 구축했다. 이러다가 당이 망하겠다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쇄신이 아니라 쇄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네네. 얘기를 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임기가 오는 10일까지입니다. 자, 근데 이제 사실은 내년 4월 총선이면은 네. 이번에 새로 뽑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임기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죠. 예, 네. 한 5개월 남짓인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 지도부를
선출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있는가 하면은 네네. 나경원 원내대표로는 안 된다. 바꿔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과정이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데 이 자유한국당 당원 당규에 따르면 원내대표 임기가 1년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11일에 당선이 됐으니까 임기가 오는 12일까지인 것이죠. 네네. 그러나 이 자유한국당에 이 또 다른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국회의원 잔여 임기가 6개월 이내일 경우, 그러니까 바로 지금인 경우죠. 네, 바로 네. 이런 경우이죠. 네. 의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서 임기 만료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신임 여부에 대해서 투표를 한 다음에 이 네. 투표가 통과가 되면 이 총선까지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가 유지가 된다라는데 재신임이 안 되면 정말 대망신이에요. 네, 그렇죠. 이제 그때가 되면은 그 의원 총회를 열고 네. 원내대표 선거를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 나오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나오겠다는 사람은 있습니다. 비박계 3선인 강석호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고요, 이미. 그리고 친박계 4선인 유기준 의원, 그리고 비박계 5선인 심재철 의원도 출마의 무게를 싣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한 5개월밖에 안 되는 이 원내대표 임기이다 보니까, 네. 네, 굳이 여기서 새로 원내대표를 선출할 것인가? 근데 이 부분이 좀 사실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지금 3명 말씀했는데 한 분 정도는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싶으신 분이 있어요. 네네. 그분 같은 경우 본인이 원내대표가 됐는데 설마 공천을 안 주겠나 이런 마음으로 도전장을 던진 것은 아닌지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뭐 예. 이번에 공천을 받으면은 당선이 되면 육선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건 알 수 없는 겁니다. 네네. 예. 자, 저희가 인터뷰 요청을 드렸는데 유기준 의원은 출마를 고민 중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네네. 네. 제발 좀 인터뷰 응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저녁 시간대 시사 프로그램 청취율 1위입니다. 네. 이 좋은 장이 열렸는데 왜 요청을 했을 때 수락을 안 하실까? 이런 의문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네, 많이 나오셔서 얘기를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유권자 입장에서도. 예. 자, 9989번 쓰시는 분, 용수처장님. 얼마 전에 포항 나들목에서 서포항 나들목 사이에 있는 터널에서 방송이 끊긴다고 문자 드렸는데 오늘 지나면서 보니까 아주 잘 들립니다. 용수처장이 능력자입니다라고 하셨어요. 어떤 조치를 취하셨길래 이렇게 된 겁니까? 제 집에서 기도했죠. 신이시여, 포항에서 서포항 나들목. 터널에서 지금 방송이 안 들리고 있습니다. 네. 들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랬는데 네네. 들리는 모양입니다. 주님께서 주파수를 뚫어주셨습니다. 네. 자, 소식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숨진 특별감찰반원의 휴대전화를 지금 검찰과 경찰이 함께 포렌식하고 있다라는 네.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뭐 합동 수사 때문에 이런 건 아니고요. 네네. 이 경찰이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이 공동 포렌식을 그래요?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네. 검찰이 어제 이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숨진 특감반원의 휴대전화와 유서 등을 압수를 했는데요. 네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 지금 부글부글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네. 이 보통 변사 사건의 경우 경찰 수사를 지켜본 뒤에 이 검찰이 추가 수사를 요청을 해왔는데 네. 증거를 달라고 그냥 요청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압수수색을 통해서 가져가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그 경찰이 무슨 범죄 집단도 아니고 말이죠. 네네. 뭐 증거를 은닉할 집단도 아닌데 검찰이 왜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했는지 그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네. 수사 중인데요, 지금. 게다가 또 이 경찰 입장에서는 이 숨진 수사관에 대한 별건 수사 의혹도 제기가 되는 상황이어서 검찰이 증거를 절도한 거다 이런 격한 반발도 나오고 있다. 지금 경찰이 반발하고 있군요. 네, 그렇게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경찰이 이 숨진 이 특감반원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검찰에 요청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 실제로 요청을 했고요. 네. 검찰이 이를 수용해서 검경이 함께 포렌식에 나서게 된 상황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경찰 측은 언론에 이 포렌식이 끝날 때까지 계속 현장에 참여할 것이며 이 경찰의 전 특감 반원 이 사망 관련 수사도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네. 검찰은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법원의 소명에 발부된 영장을 신속하게 집행한 것이고 앞으로 투명한 절차에 따라서 분석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정상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한나 씨.
네, 오늘도 잠실철교는 시설물 보수 작업 때문에 남단에서 북단 방향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옆쪽에 잠실대교와 올림픽대교를 이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전 시간대부터 교통량이 늘기 시작했는데요.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지나 일산 쪽으로 통일로 1차로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처리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이 여파를 받아서 양주요금소에서 통일로 나들목 구간 5km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일산에서 자유로까지와 계양에서 송내까지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부근 8km, 또 일찍에서 금천까지 밀리고요. 반대 목포 방면은 발안나들목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 중이니까요.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동수원에서 광교터널까지, 또 군자분기점에서 월곡분기점 부근 속도 떨어지고요.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수지나들목에서 서판교나들목 7km 구간에서 속도 떨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용퀴즈 온 더 블럭. 어제 방송 내용 중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들으시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세요. 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치 세력, 그러니까 이른바 4+1 공조를 통해서 정기국회를 돌파하겠다라는 의지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이 민생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계기로 더 이상 자유한국당과의 토론은 무의미하다라는 지적도 당 안팎에서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는 뭐 다양한 방식이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종의 이제 선술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네네. 소세지, 큰 네. 소세지는 뭐 그 자체로 한 덩어리이지만은 얇게 썬단 말이죠. 네네. 한 산을 갖고 얇게 썰어가지고 여러 개 산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 네, 이게 맞습니다. 바로 전술 아니겠습니까? 네, 맛은 있는데. 정답 보내실 곳은요. 문자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KBS 모바일 앱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관련해서 한미 양국이 미국 시간으로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워싱턴 DC에서 4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돌입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방위비를 5배나 올려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우리 정부 협상 전략을 짚어보겠습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정욱식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대표님, 오늘 밤부터 4차 협상에 돌입하는데 때마침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아시아 주요 동맹인 한국과 일본이 최근 수십 년 동안의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다. 더 많은 협력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둔 미국 정부의 속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미국 덕분에 한국과 일본이 잘 살게 됐으니까 이제 돈을 좀 많이 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예.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발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지지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한 가지 분명한 건 방위비 분담금이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1990년까지만 하더라도 방위비 분담금 자체가 없었고요. 근데 특별히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1991년부터 방위 분담금을 미국에 주고 있는데 그때 1,000억 원이었던 것이 지금 28년이 지난 오늘날은 1조 원을 돌파한 그런 상황입니다. 10배로 늘어났어요. 그렇습니다. 네. 기하급수로 늘어난 건 방위비 분담금이다. 네. 미국한테 그런 얘기를 돌려줘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요.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50억 달러. 이에 한 5조가 넘습니다. 6조 조금 못 되고요. 네네. 자, 50억 달러가 북한의 도발 때문이다라는 오늘자 중앙일보 기사에 대해서 정욱식 대표께서 조목조목 반박하셨어요. 네. 아니 지금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좀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맞서서 굉장히 힘겨운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 때문에 미국이 방위 분담금을 개별적으로 요구한 것이고
그것은 뭐 보도 내용을 보면은 그럴 수 있다는 취지로 이제 나온 것인데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앙일보의 보도 내용은 이제 2015년, 16년, 17년 들어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이 늘어나면서 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가 크게 늘어났고, 그래서 그 이전에는 예를 들면 2014년에는 2억 달러가 조금 넘었던 주한미군의 운영 유지비가 네. 2016년에는 10억 달러를 넘어섰고 2018년에는 22억 달러에 달했다. 네. 그래서 한 20억 달러 정도는 북한 책임이다. 이런 취지의 보도를 했는데요. 네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미국의 전략자산이 아무리 많이 전개됐다고 하더라도 연간 3억 달러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근데 그걸 22억 달러 넘어선 걸 북한의 도발동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부풀리기식 보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이게 사실 네. 미군이 한 1년에 1조 넘게 방위비 부담금을 이제 한국으로부터 받는단 말이죠. 분담금을 네. 받는단 말이죠. 근데 결국 쓰다가 남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이 남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현금으로 주로 받았었는데요. 네. 그 남는 돈을 커뮤니티 뱅크라고 이제 미국계 은행이 예치해서 이자 수입만 해도 한 수백억 원 정도 가져간 적이 있었고요. 우리한테 돌려주는 게 아니라 쓰다 남은 돈을.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현금 위주에서 현물 위주로 바꿨는데요. 네. 근데 이게 계속 그 미집행액에 쌓여가지고 지금 현재 쌓여있는 금액이 2조 3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본다면 그 네. 남는 돈을 국고에 반환을 하고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할 때 그걸 반영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남는 돈도 뭐 어떻게 정확히 처리한다는 얘기도 없는 상황에서 5배 올려달라고 하니까 이게 정말 너무 이렇게 황당해서 사실 좀 뭐라고 좀 설명하기조차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네. 것이죠. 자, 관련해서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특별조치협정, 이걸 SMA라고 하는데 이 네. 특별조치협정에도 없는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대라는 것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라고 정욱식 대표께서 말씀하셨고요. 또 방금 또 소개해 주셨는데, 자, 우리 측 협상 대표단도 정욱식 대표처럼 말할 수 있을지 이게 너무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라는 항목을 좀 신설해서 네. 지금 이제 SMA는 그 주한미군 기재세라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인건비, 그다음에 군사 건설비, 네. 그다음에 군수 지원비 이렇게 3개 항목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는 이미 그 한 9천억 원 정도면 충분히 충당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안 되니까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내라고 얘기하면서 작년에 이제 50% 증액을 요구했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거는 그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올해 합의됐던 것이 1조 389억 원이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미국은 설상가상으로 전략자산 전개 비용뿐만 아니라 전략자산의 운영유지비. 예, 이 중에서도 상당 부분 요구하고 있고, 또 주한미군한테 특별수당을 좀 줘라. 달라. 또 주한미군 가족들한테도 여러 가지 정착지원금을 좀 달라. 그러니까 온갖 것들을 갖다 붙여갖고 지금 50억 달러 맞춰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국무부나 국방부 관리들조차도 트럼프는 50억 달러라고 맞추라고 지시가 내려온 상황이니까 온갖 항목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제 지금 맞춰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요해가지고 우리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라 하여간 총액을 맞추기 위해 이 명목 저 명목 다 끌어다가 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당연히 그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하지. 아무리 동맹이라도 우방이라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라고 우리 대표단이 말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 정 대표님 바람이면서 또 김용민이의 바람이기도 합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또 90% 이상이 이런 식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면 안 된다. 설사 주한미군이 간축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식의 무리한 요구는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의 뜻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 정부 협상단은 국민들을 믿고 협상을 해야 되죠. 네. 미국이 주요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서 미국이 나토와의 협상에서는 승리했다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한국과의 협상에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국내 언론 보도에서 이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게 사실이 아닙니까? 나토의 운영비하고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다릅니다. 나토는
예. 29개의 회원국이 있고요. 그 전체 나토 운영비가 한 25억 달러 정도 됩니다. 네. 여기서 미국이 부담하는 비율이 한 22% 정도 됐는데 이번에 이제 미국 요구에서 이걸 16% 정도로 낮춘 거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나머지 6%는 그 다른 그 28개 나라들이 조금씩 분담해서 나는, 그러니까 미국의 부담이 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만, 이거 미국의 승리다. 그래서 이제 한국이 이번 협상에서 굉장히 불리해질 것이다라는 식의 보도는, 그 나토와 이 한미동맹 자체를 좀, 비교해서 이해하는 것이 좀 부족한 측면들이 반영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 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배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나토, 유럽 국가들도 졌으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패배주의적인 생각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쪽은 그쪽이고 우리는 또 우리니까요. 예. 네네. 저쪽에서 저렇게 했다고 또 우리가 그대로 그걸 따라할 뭐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또 나토하고 다른 것이요. 예. 나토, 미국을 제한 나토 국가들의 평균적인 그 국방비가 한 1.5% 정도 됩니다. 그에 반해서 한국의 지금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한 2.6%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의 네. 동맹국 중에서는 가장 높고 또 미국의 동맹국 중에서 미국 무기를 가장 많이 사주고 있는 나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충분히 지금 지원해주고 있고 보상해주고 있다. 네. 이 점을 갖다 우리 국민들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미 동맹 훼손을 염려하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한 30% 될까요? 안 될까요? 하여간 그 적지 않은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한미 동맹이 이렇게 저 주한미군 주둔 비용 관련해서 협상에서 미국 쪽과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은 이것도 안보 위협이 되는 것 아닐까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냥 그런 두려움은 좀 막연한 두려움은 떨쳐낼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올해로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발효된 지 66년이 된 상황인데 그 사이에 한국의 국력이 비약적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경제력은 뭐 세계 11위, 군사력은 세계 7위로 평가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그 국력 신장을 반영할 수 있는 좀 이렇게 당당하고 떳떳한 이런 대미 자세가 필요하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옥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핫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내용인즉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자유한국당 후보와 민주당 측 후보인 송철호 현 시장이 맞붙었는데 송철호 후보를 돕기 위해서 청와대가 김기현 시장 측근들에 대해서 하명 수사를 경찰에 지시했고 황운하 울산청장이 그걸 수행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입니다. 관련해서 당시 송철호 후보가 2018년 1월에 장어집에서 청와대 백원우 특감반원과 회동한 것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송철호 현 울산광역시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소설 혹은 가짜뉴스다.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는데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들어보시죠. 그러면은 뭐 제가 이 방대한 걸 다 여줄 수는 없고 우리 송철호 시장님과 연결된 부분들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오늘 나오신 김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송 시장님, 그 황운하 울산경찰청장과는 몇 번 만나셨어요? 2번 만났습니다. 2번입니까? 3번입니까? 2번입니다. 2번. 예, 그러면 2번. 2018년 1월 장어집에서 청와대에서 내려온 이른바 백원우 특감반원 2명하고 함께 만났다. 황운하, 송철호 특감반원 2명이 함께 만났다라는 이 보도는 전혀 아닌가요? 네. 예, 소설 혹은 가짜뉴스입니다. 장어집에 간 적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1대1 만남 이런 것도 아니었고요. 1월에. 이번에 그런 거 없었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황운하 청장과는 아니더라도 혹시 청와대에서 내려온 그 특감 반원들을 만나신 적은 있어요? 없습니다. 그것도 없다. 기억에 전혀 없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그리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김연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두 건의 일이 청와대와 관련이 있다. 친문 게이트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경찰 수사와 관련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99쪽 분량의 불기소 결정문을 쓴 것과 관련해 지금까지 대한민국 검찰이 그런 식의 무혐의 결정서를 써준 적이 없다. 도리어 검찰이 김기현 전 시장 쪽 사람들을 봐준 것 아닌가. 경찰은 이것을 의심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 들어보시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뇌물이 억 단위가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죄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적은 건 봐주고. 억이 넘으면요. 특가법이 적용이 돼요. 네. 뇌물이. 네. 지금 특가법 그런데 그게 어떻게 기소가 안 되고 청와대에서 3천만 무마하라고 원 이하라서 하는. 안 된 거예요. 그다음에 김기현 이 시장권 문제는 제가 답답한 게요. 이게 첩보 생산을 이제 자꾸 쟁점화하잖아요. 첩보 생산이 어디서 되냐. 이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아니고 울산이에요. 울산. 이게 청와대에서 이첩하기 몇 달 전부터 울산에서 이거 갖고 계속 루머가 돌고 그래갖고 울산 경찰이 수사를 하던 사안입니다. 원래. 그러니 이걸 첩보라고 얘기한 난 첩보 생산이 누구냐 이게 전혀 의미가 없는 논쟁입니다. 이미 이 첩보가 아니라 사실관계로 김기현 울산은 울산 수사를 하고 시장이 있었어요. 결국은 무혐의 처분 받지 않으셨습니까? 예, 거기에 이제 검찰에서 무혐의 받았죠. 네, 경찰은 이런 그 얘기 무혐의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무혐의냐? 네, 무혐의 판결문에 뒤에 보면 아니면 말고식에 이런 식의 수사는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일종의 경찰에 대한 경고성 멘트가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아까 지금까지 대한민국 검찰이 그런 아니죠. 식의 어쨌든 무혐의 결정서를 써본 적이 없어요. 무혐의. 김용민 라이브. 지난 금요일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199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그 후에 국회의 모든 일정이 멈췄습니다. 관련해서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을 오랜만에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민식이법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발언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5건만 필리버스터를 하게 해달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다. 자리를 박차고 나간 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다. 그리고 국회 문을 걸어 잠근 건 의장과 여당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오늘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들어보시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민식이법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온 말인지는 아실 것 같은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회의장에게 제안한다.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을 조건이라면은 민식이법 등에 대해서 먼저 상정해서 통과시켜 줄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늘 필리버스터가 붙었는 데는. 그리고 갑자기 그날 선거법을 상정할 수 있었습니다. 직권으로. 그래서 제가 올라가자마자 국회의장께 선거법은 상정 오늘 안 하실 거죠. 근데 그 가능성은 매우 낮았습니다. 선거법은 왜냐하면 지금 여당이 다른 야당들하고도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안 하실 거죠. 그랬더니 의장께서 당연히 안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인영 대표한테 우리가 다 철회하고 5건만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해달라. 그리고 이거 다 하자. 민식이법 등 민생법은 다 하자.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국회 꽁꽁 닫아버리고 우리한테 최소한의 권한도 안 주는 겁니다. 이거는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질 때요. 다수당한테는 패스트트랙 권한을 주고 소수당한테는 필리버스터 권한을 줬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우리의 소수당의 야당의 권리 필리버스터를 할 권한을 아예 무참하게 봉쇄합니다. 이런 의회 독재가 어디 있습니까? 김의겸 청와대 전 대변인이 본인의 SNS를 통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었던 흑석동집을 매각하겠다. 그리고 매각 차익은 전액 기부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나와서 흑석동집을 파는 이유와 자기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제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께 특히 집 없이 사시는 분들께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제가 무주택자의 고통과 서러움을 잘 아는 처지인데도 정작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서 그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한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집을 팔겠다고 한 것도 그런 송구함을 조금이라도 씻기 위한 것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출마하십니까, 총선에? 향후 제 진로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집 매각을 밝히면서 사회적으로 이제 첫 발걸음을 내딛었는데 다음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참으로 좀 캄캄하고 두려운 심정입니다. 그러나 유용한 곳에 제가 쓰임새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한 게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주위 분들과 함께 진지하게 상의를 하고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경기도 수원의 지상파 라디오 방송인 경기방송 현준호 본부장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문재인 때려 죽이고 싶다. 불매운동 100년간 성공한 적이 없다. 물산장년이 국채보상이니 성공한 게 무엇 있나.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를 미디어 오늘에 제보했던 경기방송의 노광준 PD와 윤종화 기자. 지난 11월 5일에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요. 사퇴 의사를 밝혔던 현준호 본부장은 사실상 다시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노광준, 윤종화 두 사람이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해직 당시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두 분은 왜 대기 명단에 올라간 겁니까? 그날 9월 26일 날 그 이사회가 있고 나서 저희에 대한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산에 이사회 명의의 그 게시물이 붙어 있거든요. 그 제목이 경기방송 임직원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이었고요. 명의는 이사회고요? 이사회고요. 내용을 보면 경기방송 전체 직원을 택할 것이냐 현준호 전무이사를 택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현준호 전무이사를 택할 것이다. 제가 우선 죄송한데 이사회 명의의 발표문이 전체 직원이 아니라 본부장을 택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진짜로 썼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허위 제보로 회사의 경영권 침탈을 노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 분이요? 두 분이 그러면 이사회를 건너뛰어서 회사를 먹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가 대단한 사람이 됐습니다. 아델의 롤링 인 더 딥 듣고 오겠습니다. Reaching a fever pitch and it's bringing me out the dark. Finally, I can see you crystal clear. Go ahead and sell me out and I'll lay your bitch bare. See, I'll leave with every piece of you. Don't underestimate the things that I will do. There's a fire starting in my heart, reaching a fever pitch and it's bringing me out the dark. The scars of your love remind me of us. They keep me thinking that we almost had it all. The scars of your love, they leave me breathless. I can't help feeling we could have had it all. Rolling in the deep. You have my heart inside. And you played it to the beat. Baby, I have no. 네, 잠깐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훈훈한 소식이 있어서 이분 연결했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나와 계시죠? 안진걸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항상 잘 응원하고 있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저기 공익 활동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공익단체와 대학 등에 큰 금액을 기부하셨다고 들었는데, 아니 안진걸 소장님이 뭐 부자도 아닌데 시민운동가가 뭐 사정이 사실 뻔한데 어떻게 이걸 기부할 생각을 하셨어요? 예, 저도 가난하지만요. 네. 제가 되돌아보고 쓰다라는 책을 썼는데, 네네네. 되돌아보고 쓰다라는 책이 좀 팔려서 인쇄가 좀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상지대학교라는 대학이 비리재단을 몰아내고
정상화되면서 이제 각계 인사를 초빙 교수로 초대를 했는데 제가 마침 초빙 교수가 돼서 열심히 강의할 기회도 주셨는데 또 거기서 강의료도 주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TBS TV 민생연구소라고 올해 2월부터 제가 이제 또 감히 진행을 맡게 되었는데 가니까 또 진행료를 주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드려야죠. 예, TBS TV 민생연구소는 이제 서민, 민생, 노동, 가불 이런 문제만 다루는 방송인데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건 이제 더더욱이나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책, 강의, 방송 진행료 이렇게 모아서 보니까 한 2,200만 원 정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도 일부 당연히 갖다 드리고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3분의 1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계신다는 보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절반 이상이 9시간 이상 일하고 평균 급여가 18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단체, 시민단체 분들이 사회경제 약자들이나 인권 침해받은 분들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1,000만 원, 그다음에 시민단체 이제 공익활동가들을 돕는 공익활동가 협동조합 동행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마침 오늘 저녁 6시부터 후원의 밤 행사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200만 원. 그다음에 비리재단 때문에 엄청 고생하고 학생들과 구성원들이 열심히 투쟁해서 정상화되고 있는 상지대 같은 이제 지방대학을 도와야 된다. 서울의 주요 대학은 이미 기부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재정도 풍부하고 그래서 상지대학교에 1,000만 원, 이렇게 2,200만 원을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시민단체하면 참여연대를 꼽을 수 있고 참여연대 그 사무처장을 또 지내셨어요. 안진걸 소장님이요. 근데 그 참여연대에 활동하시는 우리 활동가분들 사정을 제가 들어봤는데, 야, 이거 뭐 어떻게 현대에 그 서울에서 사는 이 성인이 이 정도 금액을 받고 그 근무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시민들께서도 뭐 참여연대나 민변이나 뭐 경실련은 이제 많이들 아시잖아요.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근데 이제 이분들이 대부분 평균 급여가 200만 원 안팎밖에 되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신입 간사님들이라든지 이제 연차가 낮은 간사님들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정도만 받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근데 결국은 시민단체들이 많은 분들이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받아 운영이 되는지 아시는데 사실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이 정부나 기업을 감시하기 때문에 한 푼도 받질 않습니다. 그럼 이제 시민들이 한 달에 10,000원씩, 우리 김용민 앵커님 같은 경우도 여기저기 시민단체 후원하신 거 꽤 되잖아요. 그저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 또 저를 끌고 가가지고 사인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청취자들께서도 뭐 어려운 이수를 돕거나 아동인권이나 아동복지를 하는 NGO는 한두 군데 다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요즘 많긴 한데 여전히 이제 한국 사회 기부 문화는 좀 부족하고 또 예를 들면 부자들의 기부도 좀 인색한 편이어가지고 지방대학이나 시민단체, 인권단체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동행이라는 행사도 그래서 하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연말에 이제 불이웃을 돕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이렇게 날도 추워지니까 불이웃도 돕고 조금 더 짬 내서 이런 환경운동, 인권운동, 그다음에 예를 들면 조선일보 같은 잘못된 언론이 있으면 그것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언론단체, 그다음에 뭐 최근에도 아베 규탄하고 친일파 청산하자는 그런 많은 시민단체들 활동, 이런데 그분들이 다 이승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15,000원이든 우리가 이렇게 후원회원 가입하면 그게 엄청난 힘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제 저처럼 조금씩 모았다가 일시불로 조금씩 후원하는 것도 방법이 되고요. 아이고, 이제 본인도 사실 넉넉하지 않은데 다른 그 인권 활동가들 또 시민단체 활동가들 챙겨주시느라고 참 너무 감동적인 결단을 하셨는데요. 상지대학교에도 1,000만 원 기부하셨고요. 참 훌륭하십니다. 아닙니다. 이제 다 어차피 제가 보면 상지대 초빙 교수라든지 TBS TV 민생연구소나 또 되돌아보 수다책에 시민단체 활동을 한 것 때문에 여기 대해서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 책도 내고, 그러니까 제가 사회로부터 또 사회경제 약자들이 많이 응원해 주셔가지고 그런 자리도 맡게 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경제 약자들이나 시민단체 돌려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지금도 정말 이 추운 데에서 농성하거나 투쟁하거나 있는 사회경제 약자에 대한 단체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직접 가가지고 농성하거나 투쟁하기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집회에 참여하거나. 그럴 때는 이렇게 후원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알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도 국회 앞에서 검찰개혁 대규모 집회가 있었잖아요. 일명 그런데 이제 못 가더라도 조금씩 후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함께하면 우리 사회 훨씬 더 이제 아름답고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관련해서 7차례 고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이거 그 7차례 고발은 아무래도 이 나경원 원내대표 직원 부당 채용 의혹, 스페셜 올림픽 예산 횡령, 그리고 아들과 딸의 입시 비리 의혹 뭐 이런 것들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항상 방송에 나와서 제가 총정리를 한번 해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청취자들께서도 들은 건 많으셔갖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네. 아무튼 아드님, 따님이 다 입시 비리, 성적 비리 이런 게 다 연루가 되어 있고요. 네네. 서울대 연구실 부당하게 사용했다든지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데를. 네. 그다음에 따님이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관련해서 온갖 특혜를 입었는데, 그 과정에서 나경원 대표가 예결위원이던 시절에 그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에 무려 20억이라는 예산 지원을 추진하다가 네네. 최종적으로 13억이나 드는 우리 국민 혈세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아들, 딸 비리가 아니라요. 국민 세금이 먼저 13억이나 지원된 그런 비리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013년 평창 올림픽 때 그때 이제 스페셜 올림픽을 거기서 했거든요. 지적 장애인들이라는 올림픽인데 그때 정부하고 지자체가 232억 원이나 지원을 해줬습니다. 사용하고 한 60억 원대가 남았거든요. 그럼 그때 정부나 지자체가 조성해준 그 예산에서 총 조성의 비율 60%에서 37억 정도를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용하고 남았으니까 돌려주는 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그걸 돌려주지 않고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사업을 사버립니다. 그럼 국가 예산을 다시 한번 37억 정도를 빼돌렸다는 지적을 받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원내대표 연장 안 나는 건 당연한 거다. 거기에다가 본인이 홍신학원하고 홍신유치원의 특수관계인데 사학특보라고 사학 유치원하고요. 유치원 3법도 뻔뻔하게 반대하고 계시잖아요. 본인 친동생이 홍신학원, 홍신유치원 원장입니다. 그리고 홍신유치원에 홍신학원이 굉장히 부당하고 불법적인 특혜를 줬는데 그 특혜 결정 과정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사로 10년 동안이나 재직하던 동안에도 그 특혜 결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완전히 사학 독벌이나 사립 유치원의 일종의 이해관계를 상당히 대변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지적을 우리 국민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민식이법뿐만 아니라 유치원 3법을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명확히 하셨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유치원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경영하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 정치를 하고 있다. 이건 참 우리 국민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서 저희가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안진걸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훌륭한 일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 비자비, 교통비 줄이는 활동 열심히 하고 다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